반갑습니다. 이제 마무리 제8장 총 8개 장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마무리 8장 할 차례네요. 8장. 자, 8장은 감정평가론 이렇게 됩니다. 감정평가론. 자, 감평론의 우리 시험 문제가 6문제에서 8문제 출제. 주로 최근에 이런 스타일이죠. 지난해는 물론 7문제 출제를 했습니다. 감정평가론. 자, 감평론이 어렵다고들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상당히. 우리 8장이 마지막 장인데 1장부터 8장. 각 장에 우리 40문제니까 40문제 8장을 나누면 장별로 평균 5문제겠죠. 5문제. 그런데 이 감정평가론에서는 7문제 나온다 이 말은 장 평균 5문제보다 2문제 더 나온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감정평가론이 마지막 막장에 이렇게 둔 이유는 앞에서 우리가 경제론, 투자론 이걸 공부를 했습니다. 그 공부를 하시고 그 경제론, 투자론 하시면 여기에 복습 유사, 복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화시켜야 되지 이걸 별도의 장으로 우리가 암기하거나 하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이 엄청 힘들어져 버려요. 실제 경제론, 투자론 복습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감정평가. 말만 들어도 뭐 평가하니까 토지, 건물 등 얼마이냐 평가한다 하는 감이 바로 잡히죠. 자, 이 평가 금액은 시시각각으로 바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10월 27일이 무슨 날이죠? 평가한 날이죠. 평가한 날. 여태까지 공부했던 복합 개념으로 공부했던 종합적으로 법, 경기 모든 동원해서 사실 공부했습니다. 이때 얼마냐? 감정평가, 이제 적정한 평가하는 날인데 이걸 이제 기준 시점 이거부터 기준 시점. 이제 기준 시점이다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 기준이 바로 평가 시점이다 이 말이죠. 10월 27일 시점 이 해당 부동산이 얼마이냐 이렇게 평가하는 문제. 그럼 이 평가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게 60억이다라고 한다면 60억이다. 이 60억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하면 이거 기술적으로 괜찮고 유형 눈에 보이는 것도 괜찮고 그다음 또 법적으로 권리에 하자 없이 법적인 권리 유리한 불리한 이런 측면 다 감안해서 그다음에 이런 걸 검토하여 지역적으로 시세 또 개별 요인에 따라서 시세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플러스 마이너스 그걸 감안해서 평가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기술적인, 법적인, 경제적인 이런 복합 개념으로 평가한다. 이게 결론이겠죠. 자, 그래서 기준 평가 시점 얼마냐 하는 이거 구하는 관점에서 우리 뭐 경제학에서 투자론에서 투자 가치 문제, 경제학에서 시장 가격 문제 이게 다 복합적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경제론 복습이다 하는 말은 경제론에서는 사고 파는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시장에 모여서 시장 가격 이 프라이스 시장 가격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투자론에서는 투자 가치를 알 수 있죠. 투자 가치가 영어로 밸류잖아요. 그죠? 밸류. 그래서 프라이스와 밸류 이런 복합적 개념. 여기다 하나 더 쓰면 우리 3초를 했죠. 내가 얼마 주고 샀냐. 원가, 공급, 코스트. 이 세 가지 코스트. 2억 주고 사가지고 3억에 팔고 산 사람은 4억의 가치가 있으면 샀다. 그래서 코스트, 프라이스, 밸류. 이거 복합 개념으로 평가. 이렇게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건 전문적으로 원가를 따로 별도로 크게 공부를 안 했습니다. 시장 가격은 수요 공급 만나서 시장 가격 결정됩니다. 경제론에서 늘상 공부를 했고 밸류 투자 가치는 미래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다 하는 걸 토론해서 늘상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런 관점 두 개가 여기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줘서 평가 이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부분 복습이다 이렇게 단순화시키길 바라고. 자, 우리 이 88페이지. 자, 88쪽에 보시면 개념에서 토지 등 사람 빼고 다 평가합니다. 토지 등 예를 들어서 토지, 정착물, 동산, 유가증권, 기타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특정 기준 시점에 화폐 가치로 부여한 것이다. 기준 시점, 시장 가치란 말이 있습니다. 시장 가치. 그럼 이 기준 시점에 이제 크게 우리 저희들 이제 구하는 게 두 가지 구하는데 두 가지. 첫 번째 이제 시장 가치를 구하고 시장 가치. 자, 이 시장 가치란 것은 시장 가격, 아까 말씀드린 시장 가격 개념이 경제론에서 배운 것이 들어오고, 요 가치는 투자 가치, 투자론에서 배운 투자 가치, 밸류. 이거 두 가지 복합 개념으로 이 프라이스도 아닌, 밸류도 아닌 이 가운데 어느 적정 가격, 이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가치 개념 이렇게 나중에 구하고요. 앞부분 전반부에서 이렇게 구하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가면 맨 뒷부분을 가시면 적정 가격이다 하는 말을 쓰죠. 적정 가격. 적정 가격. 국가에서 토지 보상하고 싶을 때 적정 가격 얼마나 보상할까? 세금, 과세할 때 적정 가격을 얼마나 할까? 이런 게 등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주로 적정 가격 이렇게 또 평가하기도 합니다. 자, 요건 우리 저 마지막 뒷부분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그거 따라서 나오고, 요건 앞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칙. 이거 자체가 우리 시험 출제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감식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이 용어, 이걸 자체도 시험 나오게 됐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근데 감정평가의 필요성. 부동산은, 특히 토지는 부부 연결한 토지 특별한 특성 때문에 가격 형성 요인이 동산과 다른 복잡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같으면 보통 감정평가사이겠죠. 감정평가사. 우리 실무상 대표로 감정평가사들이 당연 교육을 많이 받고 전문 자격증을 따신 분입니다. 그분들에 의해서 평가를 주로 하게 돼 있고, 자, 1번 보시면 시장 필요에 의해서, 2번은 정부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 시장 가치다 하는 요거는 시장 필요에 의해서, 적정 가격이다 하는 세금 보상, 정부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주로 100% 여기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심플하게 단순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이건 시장 필요에 의해서, 이건 정부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시장 가치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칙에 있고, 적정 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북부에서 있다. 이 두 가지.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감정평가의 기능도 시장에서 하는 일, 정부에서 하는 일. 자, 시장에서 하는 일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우리 시장 가면 수요 공급, 사는 사람의 의사결정, 파는 사람의 의사결정.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효율적인 자원 배분으로 거래 질서 확립. 이 시장이지, 시장. 이 시장에 가면 다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시장. 이건 마켓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마켓. 시장이고, 그 다음 우측에 있는 정부에서 하는 일은, 정부는 이 땅 시세가 3억인데, 3억. 자, 이 땅에 대한 우리 이 정부가 평가한, 예를 들어서 적정 가격, 개별 공시 가격이 3억이라 합시다. 개별 공시 30억인데 이거 30억 이하로는 안 팔겠다.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은 3천만 원 이상 주고는 안 사겠다. 이러면 전혀 특도 없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걸 개별 공시가를 보고 시세 판정에 적정 가격을 유도하는, 도모하는 이런 기능이 최우선 기능이랍니다. 최우선 기능, 그렇게 적혀 있죠. 그 다음에 정부가 이거 규제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규제는 정부에서 하는 거죠. 규제하기 위해서, 또 토지 보상가 결정하기 위해서, 세금 과세하기 위해서, 이건 다 정부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 용어 자체는 전부 다 정부 입에서 나오는 용어다. 그래서 시장에서 나오는 용어, 정부에서 입에서 나오는 용어 그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외우지 마시고. 그 다음 우측에 감정평가의 분류. 자, 분류. 가치 추계, 비가치 추계. 자, 가치, 비가치, 뭐 이렇게 해놨네. 자, 가치 추계. 가치 추계는 매매할 때는 시장 가치,
담보할 때는 담보가치, 보상할 때는 보상가치, 세금 떼를 때는 과세가치 등 이런 가치를, 근데 이 가치는 상대적으로 좀 쉬워요. 매매할 때는 시장 가보면 되니까. 또 과세가치는 세법 보면 되고, 보상가치는 토지보상법 들여다보고 하면 되니까 어느 정도 자의적으로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치, 이게 이제 컨설팅 투자가치입니다. 컨설팅 투자가치. 컨설팅 투자가치, 이 가치, 이게 쉽지 않죠. 컨설팅 투자가치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이건 비가치다 하는, 크게 이제 가치는 어느 정도 주어져 있는 상태이고, 비가치는 그때그때 달라지는 컨설팅을 통해서 구하는 공통적인 것도 살짝 있다. 그냥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 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 그 아래 있는 기준 시점에 따라서 현황평가, 조건부평가, 기한부평가, 소급평가. 자, 여기서 그놈이 또 중요합니다. 이랬습니다. 자, 이것도 단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갈수록 심플하게 단순하는 게 중요하죠. 자, 현황평가다. 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만 평가를 하는데, 건축물이 있는 현재 상태에서 토지만 평가인데요. 이걸 보고 우리 건부지 평가를 하죠. 건부지.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부지만 평가합니다. 부지는 바닥 토지로서 여기저기 포괄적 용어로 다 쓰는 거죠. 옛날 배웠습니다. 자, 건축물 부지,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현재 현황 있는 상태에서 부지를 평가하는, 이걸 보고 이제 현황평가를 한다. 현황평가. 현재 상황 그대로 평가한다. 현황평가. 건축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이 없다면 토지만 평가하는 거 보고 나지 상정평가 이렇게 부르죠. 나지 나홀로 있지 상상 가정하여 평가합니다. 나지 상정평가, 이걸 보고 조건부 평가를 하죠. 조건부 평가다. 자, 조건부 평가.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없다면 조건이 붙어 있는 나홀로 있지, 나지 평가. 나지 상정 평가일 때는 조건부 평가를 한다. 이 건물도 언젠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기도 하고, 더 큰 게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없을 때도 평가의 필요성이 있고, 있을 때도 평가의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토지가 가장 부동산에서는 중요한 거니까 없다면 하고 평가한 걸 보고 조건부 평가를 하고, 또 이 나지 상정 평가하는 것이 우리 전국토 우리 이 3,200만 필지 평가할 때 공시가를 다 이렇게 평가하죠. 위에 건물이 있는 공시가도 있고, 건물이 아예 없는 것도 있고, 건물이 없는 것은 나지로 평가하면 되고, 건물이 있는 것은 없다면 하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건물이 있는 개별 공시가도 전국에 많기 때문에 나지 상정 평가, 조건부 평가 이렇게 한 것도 많죠. 전국에 개별 공시가 아주 많습니다. 조건부 평가. 그 다음에 이 토지에다가 이 말뚝박아 놓고 앞으로 2년 6개월 후에 아파트 건축이 완공된답니다. 그런 미래의 특정 기한, 미래에 2년 6개월 지나면 완공되는 거의 확실한 상태, 기한부 평가를 한다. 기한부 평가. 미래의 기현 시점이죠. 미래 특정 기현 시점, 기한부 평가. 그 다음에 과거 4년 전에 상속을 받았습니다. 정려를 받았습니다. 그 문제가 발생해서 또 대표로 세금, 상속세, 전세 문제가 발생하면 과거로 그때 다시 그 길로 가서 평가해야 된다. 과거로 소급평가, 이렇게 소급평가, 소급이라는 것은 과거 특정 기술으로 소급합니다. 이런 뜻이겠죠. 소급평가. 미래는 기한부 평가, 미래 2년 6개월 후 그 기한 완공했을 때 평강 단가를 말까, 기한부 평가, 과거로 소급평가. 그럼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 두 가지 여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있는 상황 그대로 평가는 현황평가.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게 건부지입니다. 건부지. 이것만 가지고도 시험 잘 나오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건부지, 현황평가. 그 다음에 조건부 평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위에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없고 나지 밑에 토지만 나 홀로 있지 상상 가정하여 그런 조건이 붙어 있는 평가. 자, 민법에서 우리 조건, 기한 이런 걸 많이 해봤습니다. 민법의 조건, 기한하고 뜻이 다릅니다. 학교로는 복합 개념이기 때문에 민법, 공법, 기술적인 지역 분석, 계열 분석 다 포괄적 개념이니까 뜻이 다르죠. 학교로는 복합 개념이라서 내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해 안 되는 게 정사입니다. 학교로는 이해가 안 돼야 정사인데 이해되면 처음은 비정사이고 나중에 가시면서 이제 이해가 됐거나 안 됐거나 심플하게 예를 들어서 기억하시가 시험 문제는 찍으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 예를 잘 보시는 것도 학교로는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상 물건별 성질에 따른 분류. 네 가지 있죠. 네 가지. 가만있어. 지우개 어디 갔어? 자, 거기도 이제 별표하시고 중요하니까. 자, 네 가지니까 그냥 네 그리에 한 점만 남겨두시고. 101집은 땅과 102집은 필지죠. 필지. 우리 과거 공부할 때 필지다 이렇게 했습니다. 필지. 부필자. 등기등록 단위. 그래서 법률상 개념이다 이렇게 학습을 했죠. 근데 이 필지 면적하고 획지 면적하고 같습니다. 획지 면적하고 같아. 필지 면적하고 획지 등 가격 같은 가격끼리 요게 평당 3만 원이고 요게 평당 200만 원입니다. 이러면 같잖아요. 필지 면적, 획지 면적이 3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같습니다. 요걸 법률상 필지별로 각각 개별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개별평가랍니다. 개별평가. 개별. 법률상 개념과 똑같은 개별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개별평가. 원칙적으로 법과 경제가 일치하면 좋겠죠. 법, 경제 일치했다. 개별평가. 그 다음 130원 땅인데 모퉁이 땅은 평당 1,000만 원이고 청년부 땅은 이쪽은 500만 원, 이쪽은 30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가치가 다르면 비록 하나의 필지지만 가치가 다르면 가치를 달리 하는 걸로 달리 평가해야 되겠죠. 당연히 돈 평가하는 거니까 가치가 다르면 다른 것별로 평가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구분 평가, 가치를 다른 것별로 구분해서 평가합니다. 구분 평가.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구하니까 이게 10억이고, 이게 5억이고, 이게 3억입니다. 이렇게 후합산, 선구분 10억, 5억, 3억, 후합산. 그래서 토탈 103필지 10억입니다. 15억입니다. 이렇게 평가하겠죠. 10억, 5억, 3억. 합쳐가 15억. 구분 평가. 그래서 가치가 다르면 먼저 구분 평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분 평가 관련 용어가 이렇게 가치를 달리할 때 구분 평가입니다. 가치를 달리 하는 말이 지금 같이 출제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104 지분 땅과 105 지분 땅 두 필지가 있습니다. 두 필지. 이거 104, 105를 이걸 통째로 일체로 매매하거나 용도상 불구분이다. 이 전체 임대를 했답니다. 임대. 그럼 필지하고 법률상 필지하고 구분 없이 임대차 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104나 105나 같이 전부 다 마트가 쓸 때면 같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경제상은 하나다. 일괄 평가. 법률상은 둘, 세 개일지 몰라도 경제상은 일괄 평가해야 됩니다. 이 말이죠. 일체로 보고.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구분이다 하는 그게 시험 나옵니다. 자, 여기 줄 끊으시죠. 줄 끊은 그대로 잘 보시면 됩니다.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구분이면 하나로 보고 평가해야지. 일괄평가. 그 다음 106지번 땅이 있습니다. 근데 요만큼 도로 수용됐대. 자, 수용되면 선 전체 10억인데 수용되는 부분이 4억이다. 이렇게 10억
가치 전체를 평가해야 이 부분을 또 나눠서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10억 중에서 이걸 부분평가라죠. 부분평가. 부분평가. 자, 부분평가는 언제 부분평가하느냐? 이게 특수한 목적, 합리적 조건이 성립할 때, 자, 일부만 수용되면 특수한 목적, 합리적 조건이 좀 추상적인 말 같지만 그렇다는 게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힐 겁니다. 그래서 특수한 목적, 합리적 조건이 성립하면 일부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부분평가. 근데 부분평가할 때는 선 전체 10억, 후 부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선 전체, 후 부분평가 이렇게 하고 이 둘 비교, 구분평가냐 부분평가냐. 부분은 말 그대로 부분이다 하는 뜻이 있죠. 부분. 전체 중에서 일부만 이런 뜻이 있고 부분. 이때 부분의 조건은 특수한 목적과 합리 조건이 성립해야 되고 일부 수용당한다. 이럴 때. 그런데 구분은 가치가 다르니까 구분평가한다. 이 말이죠. 가치를 달리.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원칙은 이렇게 개별 평가해야 되지만 예외로 가치를 달리 하는 게 있으면 구분 평가할 수 있고 원칙은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구분이면 일괄 평가해야 되는데 이게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 조건이 성립하면 부분 평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원칙 예외. 자, 요게 조금 어렵고 또 우리 시험 잘 나옵니다. 등장 잘하니까 잘 봐주시고. 그 다음 나머지는 뭐 사실 그냥 읽어버리면 됩니다. 자, 그 밑에 동기, 필수 평가, 임의 평가. 필수는 말 그대로 필수적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필수적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임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 임의를 하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자, 필수 보시면 토지 수용, 이 토지 보상법에 따라서 반드시 평가하고 수용 보상가를 결정해야 되겠죠. 법원 경매시, 민사 집행법 등 평가 반드시 해야 되고 조세부가 세법 따라서 공시지가 우리 학교는 마지막에 있는 감정평가 또는 분석학 공시법에 따라서 반드시 평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임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속 재산은 자기들끼리 용도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부동산 매매 시도 평가 뭐 탁감 이런 소리 많이 할 겁니다. 평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적 자 공인 우리 한국처럼 공인 자격증이 있는 감정평가사 공인평가라고 독일처럼 공적 기관들이 평가하는 걸 공적 평가를 한다. 사익, 공익 말 그대로죠. 사익 위해서, 공익 위해서. 그럼 일반 가벌끼리 매매할 때는 사익 중심이 있고 국가와의 거래에서는 공익거래, 공익평가이고 법정평가는 법에 정한 대로 보통 법정평가가 그 앞에서 했던 필수평가나 마찬가지입니다. 필수평가, 법정평가. 단독, 공동, 그 다음에 전문성 1차, 2차, 3차, 3차 수준이 감정평가사가 부동산을 감정평가할 때는 3차 수준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참모로 수시 필요에 따라서 평가, 그냥 실직 넘어가도 좋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자, 일체 거래 우리 보셨죠? 대상 물건 상환의 용도상 불가분 관계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OX. 맞지? 아까 104 지분 땅과 105 지분 땅을 일체로 매매, 전체 평당 500만 원에 매매했습니다. 그 구분할 필요가 없지. 또 이 전체를 주차장으로 임대는데요. 이거 다 같이 일체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임대료 계산하면 되지. 이렇게 필지별로 나눠서 할 필요가 없죠. 일로 보고 평가하면 됩니다. 또 건물 하더라도 마찬가지. 건물 토지하고 건물 토지를 우리 일반적으로 일체로 거래하죠. 상가 매매, 아파트 매매, 아파트도 건물 따로 땅 따로 이렇게 매매 안 하죠. 일체로 매매하거나 임대를 하더라도 용도상 불구분, 건물 토지 불구분입니다. 이렇게 한다. 그 다음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자,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구분 감정 평가할 수 있다. 자, 구분 평가 맞다 틀리다? 맞는 말이죠. 요 가치를 달리 하면 부분 평가하려면 특수한 목적 합리적 조건이 성립할 때 일부 수용됐을 때 예를 들어서 대표로 그럴 때 부분 평가한다 이랬죠. 자, 됐고요. 그 다음 부동산 가격과 가치. 자, 부동산 가격과 가치. 가격 가치. 자, 가치가 꾸준히 이렇게 상승한다. 자, 가치 이건 영어도 가치 됩니다. 밸류. 가치를 밸류를 한다 이랬죠. 자, 가격은 프라이스 이렇게 프라이스. 자, 우리 영어 제일 많이 쓰는 우리 학교는 중에서 이 두 개죠. 이 두 개 영어를 가장 많이 씁니다. 요걸 우리 가격이라 하고 요놈을 가치라 한다 이렇게. 옛날에 시험 출제할 때는 이걸 뒤바꿔 가지고요. 이게 가치 뒤에다 프라이스고 가격 뒤에 밸류 써가지고 영어의 뜻으로 답을 찾아라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건 잘못된 출제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지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프라이스는 가격이고 밸류는 가치다. 근데 이 가격이 땅 가격이 예를 들어서 3억이 나왔습니다. 이 3억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시장에 가보니까 수요 공급 사는 사람들의 수요 공급 결과 수요가 많아서 가격 올라갔고 공급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균형 합치 일치하는 가격으로서 3억에 나왔습니다. 이게 시장에서 나온 거죠. 시장 가격은 시장에 가면 신호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수요 공급을 통해서 시장 가격이 나옵니다. 근데 시장 가격은 이건 거래되는 가격은 하나다 여러 개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하나밖에 없겠죠. 3억도 되고 2억도 되고 4억도 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3억에 거래했으면 그 시점에 3억에 거래될 뿐입니다. 근데 이게 꼭 굳이 과거뿐만이 아닙니다. 이거 현재 거래돼도 미래에 거래되더라도 하나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에 거래한 가격이니까. 그래서 하나만 나오고 자, 시장에서 거래한 거니까 다수 수요 공급자니까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그렇죠. 객관적 가격이다. 이렇게 우리가 늘상 부르죠. 그래서 시장 프라이스가 나오면, 가격이 나오면 이거는 시장에 가서 물어봐. 시장에서 나옵니다. 시장에 다수 수요 공급자니까 객관적이고 거래되는 가격은 분명 이렇게 거래돼서 하나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가치는 미래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죠. 현재 가치. 자, 우리 현재 가치 투자론에서 엄청 했죠. 투자론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게 가치 앞에다가 투자란 말을 쓰자 이랬죠. 투자 가치 이 줄임말이고 그 다음에 가격 앞에다가 시장 마켓을 넣어가지고 시장 가격 줄임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시장 가격 투자 가치 이것만 알아도 이 말들이 저절로 뭘 나오더라도 저절로 맞출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경제론에서 학습했고 이건 투자론에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현재 가치 잘 아시죠? 미래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자동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건 가치는 하나다 여러 개다 가치 다원론. 이 가치는 주관적입니까 객관적입니까? 투자자마다 가치관이 따라서 다 다르다 했죠. 또 이거 매매할 때 가치 다르고 담보할 때 가치 다르고 과시할 때 가치 다르고 다 다르죠. 그래서 가치 다원론 마늘 따위 다원론 가치 다원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다. 객관적이 아니고 주관적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투자 가치라는 것을 투자론의 복습에 불과하다. 또 경제론의 시장 가격 복습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그런데요,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가치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3억밖에 안 되는데 이 부동산이 4억에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대요. 4억에 거래되고 있으면 과대평가입니까? 과소평가입니까? 그렇죠. 이건 과대평가다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가치가 3억 5천인데 시장에서는 2억 5천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소평가다, 과대평가다. 이건 과소평가시.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과대, 과소, 단기적으로는 과대, 과소 평가가 나타납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다 그렇죠.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당연합니다. 사람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그렇겠죠. 만약에 우리 경제가 지금 불황이라서 취업이 어려우면 인건비 낮춰서라도 근무하러 가죠. 실제 자기는 가치가 자기가 연봉 5천만 원 받아야 되는데 4천에 근무할 때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과소평가로 근무 갈 수도 있고 또 지금 요즘 일본처럼 미국처럼 노동 수요가 엄청 많죠. 근무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한국도 빨리 넘어가야 되겠죠. 국가에서 지원하거나 보조를 해주라. 그러면 일본에 취업하러 갑니다. 일본에서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그 가치는 5천만 원밖에 안 돼. 6천만 원에 주고 근무를 시킬 수도 있잖아요. 일시적으로. 그건 사람이나 주식이나 부동산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일시, 단기는 차이가 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 가격이 제한물이 올라가도 계속 올라갈 수가 없고 제한물이 내려가도 계속 내려갈 수가 없다. 그래서 가치 주변의 프라이스 가격이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목에서는 이 가치를 사람이라 하고 가격을 강아지로 비해서 이걸 개목걸이 잡고 등산 집 밖에 나가면 강아지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왔다 가죠. 결국에는 같이 나갔다가 같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한다. 그래서 가치, 가격 요게 우리 시험 잘 나와요. 잘 나옵니다. 개념은 어렵지 않은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가격의 기초는 가치이므로 장기적으로는 가격과 가치는 수렴한다. 가격이 이 프라이스가 아무리 올라가도 아무리 내려가도 가격, 밸류 주변에 맴돌죠. 맴돈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이 지금 우리 불황이라서 일시적으로 식었더라도 언젠가 또 올라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살 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간에 이때 사야 되겠죠. 이때 사야 되지. 근데 문제는 이때 돈이 있다 없다. 서민들 입장에서는 돈이 없죠. 부자는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흔들어주면 저절로 돈이 벌리게 돼 있고 서민들은 흔들어 보면 돈이 다 틀리게 돼 있습니다. 기본 시장 구조 그렇다고. 이때는 서민들 호주머니 돈 있잖아요. 이때 비싸로 살아가기야. 서민들은 비싼 거 살아가기야. 부자들은 못 이긴 체 하고 팔고 서민들은 이때 사고 경기 불안할 때는 서민들은 돈 없습니다. 돈 먹고 죽을래도 없지. 근데 이제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이때 서민들이 헐값으로 내놓은 것을 못 이긴 채 사주면 돼요. 가만히 부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돈 벌리는 구조되어 있는 이게 시장 경제 원리다. 이게 안타깝게도 서민들한테는 그렇습니다. 자, 기출문제.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라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일치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괴리된다. X죠. 바뀌었지. 단기, 일시, 괴리, 과대, 과소, 평가, 왜곡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일치한다. 이렇게 해죠.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부동산 가격 특징. 자, 부동산 가격의 특징. 교환의 대가, 사용수익, 용익의 대가. 자, 교환의 대가는 이게 우리 알다시피 매매 활동할 때. 그 다음에 용익의 대가다 이 말은 임대차 할 때 이 말 아닙니까? 우리 매매할 때는 매매 가격을 하죠. 부동산 매매 가격. 그 다음에 임대차 할 때는 임료 이렇게 부르죠. 우리 사과는 임대차 한다 안 한다? 가수는 임대차 합니까 안 합니까? 가수는 임대차가 가능하죠. 부동산은 임대차가 가능한데 사과는 임대차가 없잖아요. 그 사과 임대료 하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죠. 근데 부동산은 이런 매매 가격도 있고 사과처럼 매매 가격도 있고 그 다음에 사용 수익 대가인 임대료도 있다 이 말이죠. 임대료. 그래서 항상 부동산은 두 가지 가격이 동시 진행되어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교환 가격, 요걸 보고 사용 수익 대가, 용익 가격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 큰 개념에서는 둘 다 가이고 크게 볼 때는 우리 경제론에서 공부할 때는 수익선을 요걸 P, 프라이스 가격을 했죠. 수평선이 수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넓은 개념에서는 이놈도 저놈도 다 가격들하고 좁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교환 가격, 용익 가격 구분할 때는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권 및 기타 권리 이익의 대가이다.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분리할 때 우리 민법상 각종 권리를 간단히 보면 점유권 이렇게 한 게 있죠. 점유권,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권리들이 쭉 있잖아요. 그죠? 저당권은 처분 가치다. 이렇게 얘기하죠. 처분 권리다. 이렇게 하죠. 이런 걸 다 감안하여 소유권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소유권. 매매 시 소유권. 그래서 만약에 내 땅이 지역권 가치가 높다. 그러면 이 소유권도 높게 평가하겠지. 지상권 가치가 높으면 오히려 낮게 될 수도 있고 자기 땅만 사면 몽땅 다 사면 또 높을 수 있지만 전세권의 가치가 높으면 전세 비싸게 낼 수 있으면 높아질 수도 있겠지. 임차권도 임차가 잘 되면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돈 많이 빌릴 수 있으면 높게 평가할 수 있겠죠. 담보대출 능력이 크면.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감안하여 복합적으로 영향받는 이게 소유권이다. 그래서 이걸 보고 각 개별 권리들의 총화 이런 말 쓰죠. 총화로 가인 이게 한자 뜻인데 어쩌다가 옛날에 시험에 등장했으니까 총은 더하기입니까? 빼기입니까? 더하기죠. 화는 더하기입니까? 빼기입니까? 이것도 더하기입니다. 이런 것 저런 거 다 더해서 물론 마이너스 요인도 있고 플러스 요인도 있지만 다 더해가지고 총화 가치다 이렇게 부르죠. 소유권. 그래서 우리 전세권 가치가 다르고 지상권 가치가 다르고 다 다르죠. 개별 권리마다 각각의 가치가 다 있다. 이래 되지. 똑같아 하면 틀려요. 그렇게 출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인 배려하에 형성됩니다. 부동산은 영속성, 대표로 토지는 영원히 갑니다. 건물만 하더라도 내구성, 오래 갑니다. 그래서 장기적 배려, 미래,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이런 장기적 배려. 그 다음에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자, 개별 지역. 이거는 뭐 어디라도 다 들어가니까요. 이 부동산이 좋은 동네에 있으면 높은 가치, 가격 수준이 높겠죠. 안 좋은 동네에 있으면, 안 좋은 지역에 있으면 가치가 낮게 형성될 겁니다. 그리고 좋은 동네에 있으면서도 그 중에서도 이 개별 부동산이 아주 가령해서 아파트만 하더라도 로얄층에 있으면 그 중에서도 더 비싸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고 개별 분석. 또 좋은 동네에 있는데 안 좋은 층에 있으면 가격이 약간 떨릴 수도 있고 또 안 좋은 동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이 개별 부동산은 멋진 위치에 있으면 또 높게 평가할 수도 있고 더 안 좋은 위치에 있으면 낮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항상 지역 개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역 개별. 그래서 우리가 지역 분석을 해야 되고 또 뭘 해야 된다? 개별 분석 동시에 진행이 되죠. 어느부터 문제 됩니까? 지역 분석 먼저 선지역 분석, 그 다음 후 개별 분석. 좋은 동네냐 이 동네냐 저 동네에 따라서 가격 수준이 다르죠. 그 다음에 이 집이냐 저 집이냐에 따라서 개별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선지역 후 개별 분석. 이거는 학교론 처음부터 끝까지 부동산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나타납니다. 실무상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희소성 가치다. 당연하죠. 만약에 땅이 풍부하다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상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도 자유롭게 사는 날이 온다면 먼 미래 그래 될 수도 있겠지만 우주에서도 자유롭게 산소 없는 곳에서도 산소 공급을 자유롭게 공급받고 할 수 있는 곳이 생긴다면
우주 자체가 땅이나 마찬가지 돼버리겠죠. 그렇게 무한정 많으면 땅 가치가 뚝 떨어지지. 지구 땅값이 뚝 떨어지겠죠. 별 의미가 없으니까. 공중에 살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상상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희소하니까 지금은 발에 땅을 붙이고 살아야 하니까 희소성 때문에 가치가 더 높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 부동산 가격의 특징, 동산하고 다른 특별한 성질, 그 관점만 살짝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시장가치, 이것도 이제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 계속 나야 된다. 당분간 시장가치와 시장가치 이외. 자, 이 해당 부동산의 마켓 밸류,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시장가치를 영어로 쓰면 마켓 밸류인데, 이게 마켓 밸류가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구해봐라 이 말이지. 시장가치, 마켓 밸류, 시장가치. 자, 이 부동산이 이 대상, 이 시장가치 평가 대상 부동산이 시장성이 있어야 된다. 일단 시장성이 없는 정부 청사라든지 이런 경우는 학교라든지 이런 경우는 시장가치 대상이 아니다 이거지 일단. 그죠? 대상 물건의 시장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통상적 시장이란 말이죠. 통상적 시장. 이 물건이 통상적 시장이다. 통상적 시장이다 이 말은 다수의 시장에 가면 사는 사람 많고 파는 사람도 많다. 다수 수요 공급 했잖아요. 다수 수요 공급자가 있는 보통 물건이나 마찬가지다. 그랬을 때 마켓 밸류를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출품 기간의 합리성. 자, 출품 기간의 합리성이다. 출품 기간. 아파트 같으면 요즘은 아닙니다만 옛날에는 2, 3개월 만에 팔리는 가격, 그게 마켓 밸류다. 급매매, 하루 이틀 만에 파는 장매매, 1년, 2년 후에 파는 가격, 그게 마켓 밸류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출품 기간의 합리성, 이런 말 쓰고, 그 다음에 거래의 자연성. 자연스러운 거래이지 강제 가격이 아니다 이 말이죠. 강제. 응? 항복하고 판매하는 가격이 아니고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자연스러운 가격 형성, 거래의 자연성. 그 다음에 당사자의 정통성이다 이런 말을 쓰죠. 당사자의 정통성. 당사자 정통성이다. 정보 비대칭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정보 비대칭이 없는 상태. 우리 이 당사자의 정통성은 사는 사람 알고 파는 사람 모르면 싸게 사버리죠. 파는 사람 알고 사는 사람 모르면 비싸게 팔아버리잖아요. 그런 가격은 마켓 밸류가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걸 대상 물건의 시장성과 통상적 시장이고 출품기간 합리성, 거래의 자연성, 당사자의 정통성. 이게 이제 감정평가학자들이 부르는 개념 용어들인데 경제학자들은 우리 경제학자들은 뭐렇게 보냐면 우리 과거에 완전 경쟁 요건, 시장이 성공하려면 요건 4가지 뭡니까? 정동진, 다수 이렇게 부르다고. 이거는 경제학자들이 부른 개념이고 이건 감정평가학자들이 부를 때 이때 이 가격을, 이 마켓 밸류를 보고 이 마켓 밸류 쓰기 이전에 뭐라고 썼냐면 정상 가격이라고 썼습니다. 정상 가격. 우리 감측에서도 정상 가격 이렇게 썼다고요. 자, 정상 가격이라는 용어는 우리 경제학 배울 때 완전 경쟁 시장일 때 정상 가격 아닙니까? 그걸로 그대로 썼다니까. 그러니까 개념이 일맥상통하다 이 말이죠. 일맥상통. 자, 보시면 정보가 완전하다. 당사자의 정통성 같은 개념이죠. 그 다음에 제하수주 동질이다. 대상 물건의 시장성. 평당 단가, 가격 수준 같으면 비슷한. 그 다음에 진퇴가 자유롭다. 이게 진퇴가 자유롭다. 이건 어디로 넣어야 되겠어요? 출품기간의 합리성이라든지 뭐 거래의 자연성이라든지 이런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수의 수요 공급, 통상적 시장성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정동진 다수가 성립하면 완전 경쟁 시장이 되어서 이쁜 공주 이랬죠. 멋있는 왕자 만나서 정상 가격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정상 가격. 그걸 감정평가론에서 그대로 쭉 쏘다가 최근에 이렇게 시장 가치로 바뀌었다고요. 그러면 분명히 시장 가치하고 정상 가격하고 다르기 때문에 차이를 두는 개념으로서 이렇게 나름대로 흔적을 남겨두셨는데 비슷한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남기시면 되죠. 자, 그 한번 읽어보시면 대상 물건의 시장성, 매매 가능성, 임대 가능성, 학교라든지 정부 청사라든지 시장성이 없는 물건 말고 그 다음에 통상적인 시장, 합리적 자유, 다수 수요 공급자, 독과점이 아닌 그때 시장가치, 출품기간의 합리성, 아파트 2, 3개월 만에 거래될 걸 그 시장가치를 하지 20년, 30년 후에 너무 장매매 또 내일 당장 팔 너무 급매매 이 가격은 시장가치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 자연성, 강요된 가격이 아닌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그래 당사자의 정통성, 정보 비대칭이 없는 상태. 이걸 가지고 그 밑에 감칙에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길게 써놓습니다. 그래놓고 출제를 잘해요. 작년에도 물론 출제했습니다. 자, 시장가치란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통상적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 가격이다. 그 마지막에 있는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이것만 하나 더 첨가하면 돼요. 이건 뒤에서 제가 설명하더라고. 그 다음에 우측에 보니까 시장가치 외의 가치, 법령에 정하는 다른 규정이 있을 때 이게 세법, 토지보상법 있잖아요. 과세, 보상. 세금 과세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해가 세금이 나오는데 그때 구한 것은 마켓 밸류는 아닙니다. 시장가치는 아닙니다. 가령 요즘 같으면 지금 막 보유과세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높이잖아요. 그렇더라도 현 시세에 뭐 70% 또는 80% 이렇게 주택을 평가한다, 땅을 평가한다. 이게 시세는 마켓 밸류는 아니죠. 세금 과세하기 위해서 쓰는 거지. 과세가치라, 과세가치. 과세가치. 이건 세법 따라 하는 게 세법 따라. 세법 따라. 그 다음에 이제 보상. 이건 또 토지 보상법에 따라 하는 거지. 여기에 마켓 밸류는 아닙니다. 그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보통 개인 사적 의뢰인은 담보 평가할 때 담보를 높게 평가해달랍니까? 낮게 평가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죠. 좀 높게 평가해달라고. 때로는 물매이고 이런 경우도 많죠. 그 다음에 사회통념상 필요. 사회통념상 필요 평가할 때는 이 공익가치다. 공익가치. 주로 공원은 공익가치는 높다 낮다. 공원, 산. 공익가치는 높죠. 사익가치는 낮지. 그렇지. 그래서 사회통념상 필요할 때는 공익가치 등. 이럴 때는 앞에 있는 마켓밸류, 이 시장가치 이거 말고 예외로 다른 가치로도 평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가. 부동산 가격 발생 요인. 발생 요인. 부동산 가격이 왜 발생해서 존재하느냐 이런 뜻인데 왜 발생해서 존재하느냐. 유용성, 유효수요. 자, 시장판에 가보시죠. 시장판에. 시장에 가야 시가를 알 수가 있죠. 마켓 밸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수익선은 프라이스고 수평선은 수량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장에 가야 마켓 밸류가 나오죠. 시장가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시세가 발생해가지고 꾸준하게 존재하더라. 그 이유를 설명해보라 이 말이지.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결론적으로 우리 수요 공급이라 하는 게 있어서 그런 거죠. 수요 공급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격이 발생해서 꾸준하게 변동하면서 존재하더라. 이게 이제 바로 가격 발생 요인입니다. 자, 수요가 존재하는 이유는 토지에 대한 수요가 유효 수요가 커지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잖아. 그죠? 만약 유용성이 떨어지면 좌측으로 이동했겠지. 어쨌거나 쓰레기하고 달리 토지라는 것은 유용성이 있으니까 수요가 우측으로 이동해서 시장판 안에 존재했고 유용성과 유효수요 이렇게 하면 돼. 유용성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유효수요. 자, 우리 수요는 특히 부동산은 잠재 수요가 중요하다, 유효 수요가 중요하다.
유효수요, 유효수요 강조가 되죠. 유효수요. 자, 유효수요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유효수요, 유효수요. 그다음에 공급 측면에서는 유효수요는 이런데 공급이 상대적 희소성 이렇게 있어야 가격 결정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많답니다. 이렇게 많으면 아까 말씀드린 지구 공중이나 우리 지중이나 같은 가치가 유발하는 먼 미래 생활이라면 땅 가치가 별로 없겠죠. 우주는 시작도 끝도 없잖아요. 어디가 시작인지 어디가 끝인지도 몰라요. 우주가. 그렇지. 그러니까 무한정이 있는 거지. 그렇다면 무한정이 있다면 땅 가격이 발생 존재할 이유가 없겠지. 무한대 많다면. 응? 그리고 또 너무 귀하다. 자, 우리 다이아몬드가 비쌉니까? 물이 비쌉니까? 물은 풍부하니까 워터 프라이스, 물 가격은 쌉니다. 풍부하니까. 근데 다이아몬드는 풍부하다, 귀하다? 귀하죠. 그래서 다이아몬드 가격은 높아요. 이렇게. 상대적 희소성이 더욱더 희소하니까. 상대적으로 더 풍부하니까 물값은 싸고. 근데 이제 유용성은 물의 유용성이 클까요? 다이아몬드 유용성이 클까요? 물의 유용성이 크겠죠. 물의 유용성이 훨씬 수요가 엄청 크면 높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풍부하니까 싼 가격에 거래되는 거고. 다이아몬드는 유용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귀하니까 유용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귀하니까 이렇게 높은 가격이 결정됩니다. 마찬가지로 물보다도 더 흔하면 가격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숨쉬는 공기 이게 돈 주고 숨쉬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는 가격이 없어요. 이 공기가 엄청 귀중해. 다이아몬드 상대도 안 되게 귀중한 공기 아닙니까? 숨쉬는 공기. 이 코 막고 5분만 지나면 지구를 떠나겠죠. 그렇게 귀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격이 없다고. 다이아몬드는 없어도 살아요. 없어도. 근데 상대적으로 귀하니까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상대적 희소성. 목성 여행이다, 화성 여행이다, 여행 상품 뭐 지금 발매하고도 있다만은 이 너무 귀해서 엄청 가격이 비싸죠. 응? 유용성은 낮은데 그 안 가도 되는데 때로는 한 몇 년 전에 매항성이가 거기에 갔다 오는데 단 안 들어오는 조건으로 이 발매가 한 전 세계에서 3명이 신청했다는데 지구에 안 들어오는 조건으로 그 텐더니까 너무 귀해서 가격이 형성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대적 희소성 공급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유용성, 유효수요, 상대적 희소성이고, 근데 부동산은 사과하고 달리, 동산하고 달리 권리의 이전이다 하는 독특한 게 있죠. 권리의 이전. 자, 권리 이전. 아까 말씀드린 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이런 게 있잖아요. 그 권리별로 다른 각각 가격으로 매매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게 특징이다.